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556국 시리즈 전조왕조 유연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원 후 251년 흉노 남부의 광활한 초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유연이었다. 이 이름은 깊은 뜻을 담고 있었는데 깊을 연자는 마치 깊은 모처럼 깊은 지혜와 넓은 아량을 가진 인물이 되라는 아버지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유연의 아버지 유표는 남흉노의 좌부도위로서 부족 내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어머니 호연 부인은 부족장의 딸로 당당하고 지혜로운 여성이었다. 유연은 이런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그의 조상은 한나라 고조와 형제의 맹세를 맺었던 유명한 선우였고, 그 은혜와 의리를 기리기 위해 대를 이어 유씨라는 성을 사용해 왔다. 그래서 유연의 피에는 흉노족의 사나운 기상과 한족의 문화에 대한 깊은 동경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유연이 5살 되던 해, 아버지 유표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한족 상인에게서 구입한 한 벌의 비단 두루마기와 논어 한 권이었다. 초원의 다른 아이들은 가죽옷을 입고 말타기를 배울 나이였지만 유연은 이미 책장을 넘기며 한자의 모양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7살이 되던 해에는 부족 내에서 가장 노련한 궁사에게 활쏘기를 배웠는데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백보 밖에서 달리는 여우를 마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아버지 유표는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이 아이가 과연 초원의 늑대처럼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한족의 문화에 빠져 흉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 끝에 유표는 특별한 인물을 초빙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낙양에서 유배되어 흉노 땅으로 온 한족 학자 최유였다. 최유는 본래 서진의 하급 관리였으나 궁정의 암투에 휘말려 흉노 땅으로 추방된 비운의 지식인이었다. 그는 유연에게 춘추좌 시전과 손자병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유연은 이 새로운 지식에 빠져들었다. 최유는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중원의 역사와 정치, 문화와 풍속을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유연은 특히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는 구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이 가르침은 그가 후일 천하를 놓고 벌인 모든 전쟁의 지침이 되었다. 12살이 되던 해, 유연은 인생 첫 번째 시련을 맞이했다. 부족 내에서 열린 말타기 대회에서 유연은 우승 후보로 꼽히는 다른 부족장의 아들과 격렬한 경쟁을 벌였다. 결국 유연이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연이 반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로 두 부족 사이에 작은 마찰이 생겼고, 아버지 유표는 유연을 불러 엄하게 꾸짖었다. 내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어야 할 인물임을 잊었느냐? 지도자는 한 번의 승리보다 부족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유표는 유연에게 직접 상대방 부족장의 집을 찾아가 사과할 것을 명령했다. 이 경험은 유연에게 무력이 아닌 지혜와 관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값진 교훈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유연이 16살이 되던 해, 중원의 정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서진의 무죄 사마염이 죽고 황실 내부의 다툼이 점점 더 격해졌다. 팔왕의 난의 조짐이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북방의 이민족들에게도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다. 아버지 유표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 유연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주도할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유연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서진 조정의 내부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그를 서진의 수도 낙양으로 볼모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은 마치 바둑판에서 첫 수를 두는 것과 같았다. 한 수 한 수가 미래의 거대한 국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수였다. 유연이 볼모로 가게 되는 배경을 알아보고 가자. 유연이 서진의 볼모로 가게 된 것은 서진 초기 복잡한 민족 관계와 정치적 상황 속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서진은 위초고 삼국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했지만 북방 유목 민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서진 조정은 남흉노를 비롯한 여러 북방 이민족들을 장성 안쪽으로 이주시켜 통제하려는 정책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이민족 지도자 자제를 볼모로 받는 일은 흔한 외교적 관례였다. 유연의 아버지 유표는 남흉노 좌부도위로서 서진에 복속해 있었는데 서진은 흉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볼모로 요구했다. 좌부도위는 서진이 남흉노를 5부로 나누어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관직으로 한족 관료와 흉노 귀족을 함께 배치해 이중감시 체제를 구축한 제도였다. 유표는 좌부의 도위로 흉노 5부 중 하나를 다스리는 부족장이었으며 선우 호하냐의 혈통을 잇는 직계 후손이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서진의 간섭 아래 제한적이었고 독자적인 군사나 외교 권한은 갖지 못했다. 명목상 흉노 최고 지도자는 선우였으나 실권은 서진이 나눠놓은 오부 도위들에게 분산되어 있었기에 유표는 전체 흉노를 통솔하는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서진의 간접 통제 속에 놓인 지방 지도자에 불과했다. 결국 유연이 볼모로 보내진 이유는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 흉노의 복종을 확보하려는 의도, 한족 문화를 습득하게 하여 미래 지도자로 길러내려는 목적, 그리고 흉노 내부 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려는 서진의 전략적 계산에 있었다. 유연은 약 10년간 낙양에서 머물렀으며 일반적인 볼모와 달리 비교적 좋은 대우를 받았다. 그는 한족 귀족 자제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춘추좌 시전, 오자병법, 사기, 한서 등 한족 고전을 깊이 공부했고 특히 역사서와 병법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시기의 경험은 유연에게 독특한 의미를 지녔다. 그는 흉노 전통과 한족 문화를 동시에 습득하며 정치적 통찰력을 키웠고 서진 조정의 부패와 내부 모순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훗날 한나라를 세우는 기반이 되었으며 한족 문화를 깊이 이해하면서도 흉노족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는 이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했다. 역사책 진서에는 서진의 고관 양은이 유연의 재능을 두려워해
그를 제거할 것을 주장했으나 왕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유연이 비록 볼모 신분이었음에도 이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큼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유연이 낙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 유표는 그를 자신의 천막으로 불러 단둘이 앉아 이런 말을 했다. 내 아들아, 이번 여정은 결코 편안한 여행이 아니니라. 낙양은 비록 화려하고 번잡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함정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너는 마치 깊은 연못에 든 용과도 같아서 때가 되기 전에는 결코 경솔하게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모든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그들의 장점을 배우며 그들의 약점을 관찰하라.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유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대와 불꽃 같은 열정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유연은 소수의 수행원만을 대동하고 초원을 떠나 남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말을 타고 달리는 동안 그는 뒤돌아 자신이 자란 초원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그의 마음속의 이상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다. 낙양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황하를 건너고 험준한 산길을 넘어야 했다. 길에서 유연은 많은 한족 백성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피폐해 보였다. 가난에 시달리는 농부들, 관청의 횡포에 신음하는 상인들, 전쟁에 징발될까 두려워하는 젊은이들. 유연은 이 모습들을 보며 서진의 화려한 껍질 뒤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낙양에 도착한 유연은 이 도시의 화려함과 번화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높이 치솟은 궁전,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 그리고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과 선비들, 이 모든 것이 초원의 자유분방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그는 서진 조정이 지정한 관사에 머물게 되었다. 관사는 외견상으로는 화려했지만 사실은 감시받는 볼모의 신분을 절감하게 하는 공간이었다. 유연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지내는 볼모였지만 속으로는 주변의 모든 변화를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는 낙양의 저명한 학자들과 교류하며 학문을 논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의 뛰어난 식견과 특이한 배경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당시의 저명한 학자이자 고관이었던 왕혼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왕혼은 유연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많은 도움과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왕혼은 종종 유연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하여 함께 차를 마시며 천하의 형세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자네는 흉노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한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훌륭한 인재야. 앞으로 천하는 자네 같은 인물이 필요할 거야. 왕혼의 이런 말은 유연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다. 서진의 저명한 학자들은 유연에게 더 깊은 학문적 지식을 전수했다. 그들은 유연에게 시경과 서경을 가르치며 중원 문화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한나라의 흥망성쇠와 위초고 삼국의 역사를 자세히 해설하며 통치의 원리와 실패의 교훈을 가르쳤다. 유연은 이러한 지식들을 마치 흙이 물을 흡수하듯이 빠르게 흡수해 나갔다.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진 조정의 고관들은 이 젊은 흉노 왕자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특히 태위 양은은 유연히 장래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여겨 여러 번 무제 사마염에게 그를 제거할 것을 청했다. 폐하, 유연은 비록 어리지만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가 흉노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후환이 두렵습니다. 다행히도 왕혼과 같은 신하들의 만류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왕혼은 유연은 지금 우리 수중에 있는 볼모입니다. 그를 함부로 처단하면 오히려 흉노와의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족들에게도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라고 반론하며 유연의 생명을 구했다. 이러한 경험은 유연으로 하여금 더욱 신중해지게 만들었고, 동시에 서진 조정의 부패와 무능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그는 종종 밤에 홀로 창가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과 그 광활한 초원을 생각하곤 했다. 때로는 낙양성 밖으로 나가 말을 타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비로소 초원의 자유로움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다. 유연히 낙양에서 보낸 3년의 세월은 그에게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었다. 그는 한족 문화의 정수를 흡수했고, 동시에 서진 조정의 약점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그는 이때의 고난과 인내가 모두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최유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서진은 이미 뿌리부터 썩어버린 나무와 같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웅장해 보이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질 것입니다. 최유는 이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제자가 이미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음을 느꼈다. 유연의 낙양 생활은 계속되었고,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인맥을 넓혀 나갔다. 때로는 한족 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승리하기도 했고, 때로는 궁정의 연회에서 당당하게 흉노의 문화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각인되었고, 흉노의 현자라는 별명까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유연은 이러한 명성에 흐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데 집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머지않아 이 화려한 제국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그때가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위대한 사업을 시작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원 후 291년 서진의 수도 낙양은 피비린내 나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무제 사마염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1년 만에 그의 아들 해제 사마충이 뒤를 이었지만, 황제는 무능하기 그지없었고 실권은 황후 가난풍과 그녀의 일족에게 넘어갔다. 이는 사마염의 아들들과 조카들, 즉 파랑으로 불리는 황족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 중원 역사상 가장 끔찍한 내전의 하나인 파랑의 난이 시작되었다. 낙양의 화려한 궁전들은 하루아침에 전쟁의 회의장으로 변했고, 거리는 서로 다른 왕의 깃발을 단 병사들로 가득 찼다. 이 혼란스러운 소식은 마치
전염병처럼 빠르게 북방의 흉노 땅까지 퍼져나갔다. 서진시대의 팔왕의 난은 황후 가난풍의 야망이 촉발한 끔찍한 내전이었다. 290년 무제 사마염이 죽고 그의 아들 사마충이 제위를 계승했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무능하여 실권은 황후 가난풍에게 넘어갔다. 가난풍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황실의 다른 황족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황태자 사마휴리였는데 그는 가난풍의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난풍은 사마휴를 모함하여 폐위시킨 후 독살했다. 이 사건은 사마 황족들 사이에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각지에 봉해진 8명의 주요 왕족들이 가난풍의 전횡에 맞서기 위해 봉기했다. 이 8왕은 사마량, 사마위, 사마융, 사마영, 사마예, 사마옹, 사마경, 사마월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가난풍 세력을 타도한다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단 가난풍이 제거된 후에는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시작했다. 이 내전은 16년간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이 극히 복잡했다. 왕족들은 매순간 동맹과 배신을 반복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그들은 군사적 승리를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들이 흉노, 선비, 갈족 같은 이민족 용병들을 대규모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이러한 이민족들은 원래 서진 변방에 살고 있던 집단들이었는데 그들은 중원의 풍요로운 땅을 탐내고 있었다. 팔왕의 난은 그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민족 용병들은 전투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지만 동시에 중원의 약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내전이 진행될수록 서진의 국력은 빠르게 고갈되었다. 농업 생산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전란을 피해 도망쳐 인구가 급감했다. 수도 낙양은 여러 차례 점령당했고 도시는 황폐화되었다. 306년 마지막 생존한 왕 사마월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때 이미 서진은 빈 껍질만 남은 상태였다. 국가 기강은 완전히 무너졌고 군대는 사방에 흩어져 통제가 불가능했다. 게다가 내전 기간 이민족들에게 제공된 군사 경험과 정보는 그들이 독자적으로 봉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볼모 신분으로 낙양에 머물고 있던 유연의 귀에도 들어왔다. 유연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예견했던 대로 서진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결국 뿌리부터 썩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혼란은 그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절호의 기회였다. 여러 왕들은 서로를 이기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했고 의는 전통적으로 용맹하기로 유명한 흉노 기병대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어느 날 초왕 사마위의 사자가 유연을 찾아왔다. 사자는 유연에게 초왕의 명을 받아 흉노의 기병대를 이끌고 중원의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대가로 풍성한 보상과 초왕의 후원을 약속했다. 유연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는 단순히 보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중원의 정세를 직접 파악하고 흉노 병사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게 하며 자신의 명성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연은 즉시 낙양을 떠나 흉노 땅으로 돌아갔다.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은 그는 깊은 감격에 빠졌지만 곧바로 아버지 유표와 부족의 장로들을 만나 중원의 상황과 초왕의 제안을 설명했다. 유표는 아들의 판단을 믿고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마침내 유연은 정예 흉노 기병 5천 명을 이끌고 중원으로 향했다. 전장에서 유연의 흉노 기병대는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들은 초원에서 길러난 말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중원 병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동성과 돌격력을 보여주었다. 유연 자신도 뛰어난 전술적 안목을 발휘해 여러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관진 전투에서 유연은 적군의 배후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초왕 군대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304년 초왕 사마위와 성도왕 사마영의 연합군이 한해군 관진에서 충돌했을 때 유연은 사마위 휘하의 흉노 기병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그는 적군의 후방 보급선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고, 곧바로 정예 기병을 이끌고 측면으로 우회의 적의 배후를 기습했다. 이 작전은 전투가 가장 치열해지던 순간에 이루어졌고, 유연의 기병대는 적의 보급 수송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린 뒤 후방에서 불을 지르고 큰 소음을 내며 혼란을 극대화했다. 그 결과 사마영의 군대는 앞뒤로 동시에 공격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전의를 잃었고, 사마위의 주력 부대는 이 틈을 타 정면에서 결정적인 공격을 퍼부어 전투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 공적으로 유연은 사마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고, 흉노 군대 내에서도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투를 통해 그는 중원 군대의 전술적 약점과 보급선의 중요성을 몸소 체득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독자적으로 한나라를 세우고 중원을 공격할 때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관진 전투에서의 활약은 유연이 단순한 이민족 지도자가 아니라 기동성 높은 흉노 기병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정확한 시점에 적의 약점을 찌를 줄 아는 뛰어난 전략가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전투 이후 초왕 사마위는 직접 유연을 불러 칭찬하고 금은 보화를 하사했지만, 유연의 눈에는 그가 주는 보상보다 전장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정보가 더 값어치가 있었다. 그는 전투를 통해 서진 군대의 실제 전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 각 왕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동맹이 쉽게 깨진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았다. 이러한 관찰은 그에게 점점 더 큰 자신감을 주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유연은 다른 이민족 출신 장수들과도 교류하게 되었다. 특히 갈족 출신의 젊은 장수 성늑을 만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성늑은 비록 노예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무용과 전술적 재능을 지니고 있었고, 유연은 그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앉아 천하의 형세를 논했고, 유연은 성늑에게 중원의 문화와 병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성늑은 유연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고, 이 인연은 후일 후조를 건국하는 성늑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흐르면서 팔왕의 난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각 왕들은 더 많은 병력을 필요로 했다.
이는 유연 같은 이민족 장수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더욱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 유연은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흉노 군대를 지속적으로 확장했고, 전리품으로 얻은 무기와 자원으로 부대의 장비를 현대화했다. 그는 전쟁 중 만난 한족 유민들 중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흡수해 자신의 망료로 삼았다. 이러한 인재들 중에는 후일 전조의 중요한 모사가 되는 유아와 최유 같은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진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흉노 부족 내부의 분위기도 점점 달아올랐다. 많은 흉노인들은 더 이상 서진의 통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한나라와 형제의 맹세를 맺었지만 지금의 서진은 한나라의 정통 후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유연이 중원에서 거둔 성공은 그들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을 주었다. 마침내 304년 여러 흉노 부족의 장로들과 추장들이 유연의 아버지 유표를 찾아와 공식적으로 유연을 새로운 선우로 추대할 것을 요청했다. 유표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아들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 중원에 있던 유연을 불러들였다. 유연이 흉노의 본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장대한 환영식을 받았다. 모든 흉노인들은 이 영웅적인 지도자를 열렬히 환영했다. 추대 대회에서 유연은 연단에 올라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우리 흉노족은 본래 하늘의 자손으로 한나라와 형제의 의리를 맺었소. 하지만 지금의 서진은 한나라의 정통을 이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를 노예처럼 대하오. 게다가 지금 그들은 스스로 전쟁을 벌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어.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여. 우리는 마땅히 뭉쳐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의 영광을 되찾아야 하오. 이 연설은 모든 흉노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마침내 유연은 공식적으로 대선우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즉시 국호를 한으로 정했는데 이는 자신이 한나라 유씨의 외척 후예라는 것을 강조해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유연의 즉위는 흉노족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민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많은 이민족들이 유연에게 사자를 보내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의 동맹 가능성을 탐색했다. 유연은 이들에게 모두 우호적인 태도로 응답하며 점점 더 큰 세력권을 구축해 나갔다. 한편으로 유연은 계속해서 중원의 정세를 예의주시했다. 그는 팔왕의 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이 혼란기가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흉노각 부족의 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식량을 비축하는 등 전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스승인 최유를 군사로 삼아 내정을 담당하게 했고 동생 유흥에게는 군대 훈련을 맡겼다. 또 한족 출신의 유아를 중용해 한족 지역의 관리와 통치를 담당하게 했다. 이러한 인사 배치는 흉노와 한족의 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였다. 유아는 유연의 한나라 건국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이었다. 무장들이 중심을 이루었던 유연의 초기 세력 속에서 그는 문치와 행정을 담당하며 다른 이들과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했다. 한족 출신 학자였던 유아는 유연이 서진의 수도 낙양의 볼모로 있을 때부터
그와 교류하며 따랐고 일찍이 그의 비범한 재능과 포부를 알아보고 충성을 맹세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신뢰가 쌓였고 유연은 건국 후에도 그를 가장 의지할 만한 참모로 삼았다. 훗날 유연은 유아를 승상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에 임명해 새로 정복한 한족 지역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도록 했으며 유아는 한족 문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통치 체제를 마련했다. 또한 그는 뛰어난 문장력과 외교적 재능을 발휘해 각종 공문서를 작성하고 주변 세력과의 외교를 주도했다. 특히 흉노인이 세운 한나라의 정통성을 중원의 한족들에게 설득하고 인정받게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결국 유아는 유연의 정치적 두뇌이자 흉노와 한족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 존재였다. 유연의 전조왕조 건국의 쌍두마차인 성능이 군사적 재능으로 영토를 넓혔다면 유아는 행정과 외교로 나라의 기반을 다진 인물이었다. 유연의 통치 아래 흉노족은 점점 더 강대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진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정치 세력으로 발돋움했다. 유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더 큰 야망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흉노족의 지도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자 했다. 팔왕의 난으로 혼란에 빠진 중원은 마치 익은 열매처럼 그가 거두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유연은 매일 막사의 지도 앞에 서서 중원의 지형을 자세히 살펴보며 다음 행보를 계획했다. 이 거대한 역사의 무대에서 그의 역할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느꼈다. 304년 가을, 흉노의 본영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팔왕의 난으로 서진의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중원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흉노족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마침내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기로 결의했다. 여러 차례의 비밀회의 끝에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유연을 새로운 국가의 지도자로 옹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흉노 부족들은 들끓었고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유연 자신도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그는 자신의 천막에서 가장 정교한 흉노 전통 복장을 갈아입었는데 검은색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웃옷과 어깨에는 늑대 가죽으로 만든 견장을 걸쳤다. 이는 흉노 전통과 한족 문화의 완벽한 결합을 상징했다. 그의 측근이자 군사인 최유는 그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대선우님, 오늘은 우리 흉노족에게 반드시 기억될 날입니다. 당신의 즉위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유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도전은 앞에 있다. 정식 추대 의식은 흉노의 성지로 여겨지는 커다란 제단에서 거행되었다. 제단 주변에는 수만 명의 흉노 전사들과 일반 백성들이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었다. 노인들은 말 위에 앉아 이 의미 깊은 순간을 지켜보았고,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일체를 바라보았다. 공기가 숙연해지자 흉노의 대제사장이 제단 위로 걸어올라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흉노어로 천지의 기원을 올리며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알렸다.
공기가 숙연해지자 흉노의 대제사장이 하늘을 응시하고 두 팔을 벌렸다.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덮였지만 눈빛은 초원의 늑대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양손을 들어 불길을 향해 뻗었고 짐승의 피와 우유를 제단에 바치며 고대 흉노어로 엄숙하게 외쳤다. 위대한 하늘 탱그리시여, 광활한 대지의 어머니 오투겐이시여,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조상들이여, 그 영혼들을 모두 불러 모으소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선우를 맞이합니다. 그는 우리의 늑대이자 한의 용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연. 그에게는 흉노의 용맹한 피와 한의 깊은 지혜가 함께 흐릅니다. 지금 중원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 유연을 통하여 혼돈의 땅을 정복하고 흩어진 영혼들을 모아 새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늘이시여, 이 아들을 보살펴 주소서. 그의 길에 먹구름이 걷히고 그의 칼 끝에 승리가 깃들게 하소서. 우리의 화살이 백발백중하고 우리의 말이 바람처럼 달리게 하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그의 통치 아래서 다시 번영하게 하소서. 오랜 침묵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오직 그만이 우리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우리의 염원을 이룰 것입니다. 하늘이시여, 이를 허락하소서. 대제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제단 위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고 흉노 전사들의 가슴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그런 다음 유연의 아버지이자 전대 선우인 유표가 천천히 제단 위로 걸어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힘이 넘쳤다. 흉노의 자손들이여, 우리는 오랫동안 한족의 압제 아래 신음해왔다. 하지만 지금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중원은 혼란에 빠졌고 서지는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다. 이제 바로 우리가 뭉쳐 일어나 우리의 영광을 되찾을 때다. 군중들 사이에서 함성과 함성이 터져 나왔다. 유표가 계속해서 말했다. 오늘 나는 대선우의 자리를 내 아들 유연에게 물려주겠다. 그는 흉노의 용맹함과 한족의 지혜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유일한 인물이다. 이 말과 함께 유표는 손에 들고 있던 상징적인 황금 도끼를 유연에게 건넸다. 이것은 흉노 지도자의 최고 상징물이었다. 유연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도끼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군중들은 일제히 유연 선우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함성은 마치 하늘을 뚫을 듯했고 수십 리 밖까지 들릴 정도였다. 유연이 제단 중앙에 서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위엄이 넘쳤다. 흉노의 형제 자매들이여, 나 유연은 하늘의 뜻과 여러분의 신뢰를 받아 흉노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서진의 종속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된 국가를 세울 것이다. 다시 한번 함성이 하늘을 뒤흔들었다. 유연이 손을 들어 침묵을 청하자 그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민족은 본래 한나라와 형제의 맹세를 맺었다. 우리의 선조 유몽은 한고조 유방과 생사를 함께 하기로 맹세한 형제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라의 정통 후계자다.
지금의 서진은 한 나라를 찬탈한 역적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한이라고 정하겠다. 나는 한왕이 되어 한나라의 옛 영광을 되찾고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가져다 주겠다. 이 선언은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유연은 이렇게 함으로써 흉노족의 자부심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중원의 한족 유민들에게도 정통성을 부여해 그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많은 흉노 장로들이 이 명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유연은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단순히 흉노인만을 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천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족의 지지 없이는 중원을 통치할 수 없다. 그의 선견지명에 모두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연은 자신의 나라 이름을 한으로 정했고 그 스스로는 국호를 전조로 바꾸지 않았다. 후대 역사가들이 성륵이 세운 후조와 구분하기 위해 유연이 세운 나라를 전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유연은 생전에 자신이 세운 나라를 줄곧 한이라 칭했다. 건국 의식 후 유연은 즉시 행정기구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모사인 최유를 승상으로 임명해 내정을 총괄하게 했다. 최유는 한족 출신이었지만 오랫동안 흉노에서 생활하며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한족 관리들의 신임도 얻고 있었다. 유연의 동생 유흥은 대장군으로 임명되어 군사훈련과 국방을 담당했다. 유흥은 용맹하고 싸움에 능했지만 형보다는 성격이 조금 급했다. 유연은 그를 위해 특별히 조언자들을 배치해 그가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유아였다. 그는 한족 학자로 유연이 낙양에 있을 때부터 그를 따라다니며 충성을 다해온 인물이었다. 유연은 그를 중서령으로 임명해 문서 초안과 외교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유아는 문장을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재능도 뛰어나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가를 세운 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도 건설이었다. 유연은 흉노의 옛 수도에서 서쪽으로 100리 떨어진 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도시의 이름을 저거라고 지었는데 이는 흉노어로 번영을 의미했다. 도시 설계는 흉노의 전통과 한족의 건축 양식을 결합했다. 도시 중심에는 한족 궁전의 형식을 본떠 대궐을 지었지만 내부 장식은 흉노의 전통 문양으로 꾸몄다. 도시 외곽에는 흉노식 천막 군영을 배치해 기병대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저거 성의 건설은 모든 흉노인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한족 기술자들이 설계와 기술을 지도했고 흉노인들은 노동력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두 민족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점차 배워갔다. 유연은 매일 직접 공사 현장을 시찰하며 진척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도시는 단순히 벽과 집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자 우리의 희망이다. 군사 방면에서 유연은 흉노 전통의 기병대를 강화하는 한편 한족 방식의 보병과 공성부대도 설립했다. 그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한족 군인 기술자들을 등용해 그들에게 흉노 병사들에게 공성 기술과 보병 전술을 가르치게 했다. 이러한 군사 개혁은
흉노 군대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유연은 특히 포병을 중시해 대형 투석기와 공성 무기를 대량으로 제조하게 했다. 이러한 장비는 후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연이 한왕으로 즉위하며 마련한 흉노 군사체제는 전통적인 유목, 민족의 군사 조직과 한족의 군제를 결합한 독특한 형태였다. 군대의 최고 지휘권은 대선우를 겸한 유연이 직접 장악했으며 그의 직속 기병대인 선우영이 최정예 부대로 기능했다. 전체 군세는 약 10만 기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좌우 현왕 휘하에 각 2만 기병, 좌우 공력왕 휘하에 각 1만 5천 기병, 좌우 대장 휘하에 각 1만 기병, 좌우 도위 휘하에 각 5천 기병이 소속되었다. 여기에 선우 직속 친위대인 토룩이 1만 기병이 별도로 배치되었다. 특수 부대도 존재했는데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군기병은 주력 전력이었으며 중장갑을 갖추고 돌격하는 철기병 그리고 정찰을 전문으로 한 척후병이 운영되었다. 특히 척후병은 항복한 한족 포로들 중에서 선발에 활용했다. 계급 체계는 대선우를 정점으로 좌현왕과 우현왕이 좌익과 우익을 통솔했으며 골도후가 군사 고문 겸 행정 감시관 역할을 맡았다. 야전에서는 만기장군이 1만 기병을, 천인장이 1천 기병을, 백인장이 100기병을, 십인장이 10기병을 각각 지휘했다. 특수 계급으로는 점령지 한족 보병을 다스리는 탁지왕, 군기병을 지휘하는 복육도위, 군사제사와 전복을 담당하는 제종도위가 있었다. 운영 방식에서도 특징이 뚜렷했는데 흉노 기병은 기동 타격을 전담하고 한족 포로로 구성된 보병은 공성과 수비를 맡는 이원적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기병 한 명당 전투마, 행군마, 진마를 합해 세 필의 말을 보유하게 해 보급을 원활히 했고 솥부로각으로 진영 변환을 알리거나 깃발로 방향을 지시하는 신호 체계를 마련했다. 전리품은 전공에 따라 엄격히 분배되었으며 적의 목 한 개가 말 한 필에 해당하는 보상 기준이 있었다. 이러한 군사 조직 덕분에 유연은 10만 기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고 팔왕의 난으로 약해진 서진 군대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었다. 특히 흉노 기병의 뛰어난 기동력은 하루에 150km 이상 이동이 가능해 중원 군대가 대응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했다. 대외 관계에서 유연은 현명한 정책을 펼쳤다. 그는 서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한편 다른 이민족들에게는 우호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선비족, 갈족, 저족, 강족 등 다른 부족에 사절을 파견해 선물을 보내고 동맹을 제안했다. 많은 부족들이 유연의 강성함을 보고 그의 편에 서기로 했다. 특히 선비족의 모용부와 갈족의 성늑은 후일 유연의 중요한 동맹이 되었다. 304년 말 유연은 마침내 군사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유흥에게 명령해 2만 기병을 이끌고 서진의 변경 도시인 개성을 공격하게 했다. 개성은 비교적 작은 도시였지만 전략적 요충지였다. 유흥은 유연이 가르친 전술을 활용해 기병으로 성 주변을 포위한 후 한족 기술자가 제조한 투석기로 성벽을 공격했다. 개성 수비대는 흉노군이 이렇게 정교한 공성 전술을 구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불과 3일 만에 개성은 함락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연은
매우 기뻐하며 유흥과 모든 장수들에게 상을 내렸다. 동시에 유흥에게 엄격히 당부했다. 성은 함락시킬 수 있어도 민심은 함락시켜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군기를 엄격히 해 백성들을 약탈하거나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유흥은 이 명령을 따랐고 개성의 백성들은 예상보다 나은 대우를 받아 오히려 유연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겼다. 이 조치는 신생 한나라에 큰 자신감을 주었다. 유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점점 더 많은 한족 유민들과 이민족 전사들이 그의 휘하로 모여들었다. 유연은 이들을 모두 받아들여 공정하게 대우했다. 그는 종종 막사에서 유학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때로는 그들을 중용하기도 했다. 305년 봄 유연은 저거에서 첫 번째 신년 조회를 열었다. 조회에는 흉노족의 지도자들과 한족 관리들, 그리고 각종의 사절단들이 참석했다. 유연은 정식 한왕의 예복을 입고 높은 왕위에 앉아 모든 사람을 맞이했다. 그는 먼저 지난해의 성과를 발표한 후 새로운 한 해의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흉노의 독립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하를 평정하고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의 말은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조회 후 유연은 최유와 함께 정언을 거닐며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최유가 말했다. 폐하, 우리는 현재 좋은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서진은 비록 혼란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유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먼저 주변을 공격한 후 서진의 내부 분열을 충분히 이용해 점진적으로 남하할 생각이다. 그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낙양에 있을 때부터 이 꿈을 꿔왔다. 이제 비록 왕위에 올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최유는 유연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감동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웅제대략을 갖춘 군주를 선택했음을 알았다. 그날부터 스스로 한이라 칭한 이 나라는 휘황찬란한 여정을 시작하며 556국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유연이 왕이라 칭한 것은 한 민족의 독립선언일 뿐만 아니라 북방 지역 전체의 정치 구도를 재편하는 상징이었으며 이후 100여 년의 난세에 거대한 막을 올렸다. 305년 봄이 찾아왔지만 중원대지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다. 유연이 세운 한나라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었고 그의 이름을 듣고 각지에서 많은 인재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귀족 출신의 학자들도 있었고 용맹한 전사들도 있었으며 절망에 빠진 백성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이 해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노예 신분으로 유연의 막사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가 바로 후일후조를 세울 갈족의 영웅 성늑이었다. 성늑이 유연을 찾아왔을 때의 상황은 매우 허술했다. 그는 발에 채이는 노예 신분으로 온몸에 상처와 멍이 가득했고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유독 그의 눈빛만은 예리하고 강인해 보였다. 그는 병사들에게 포로로 붙잡혀 유연의 막사로 끌려왔고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유연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성늑은 다른 포로들처럼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고 굽실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똑바로 허리를 펴고 유연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굴복이 아니라 도전의 의지가 스쳤다. 이 특별한 태도가 유연의 관심을 끌었다. 유연이 그에게 신분과 내령을 묻자 성늑은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본래 갈족의 한 부족장의 아들이었지만 어린 시절에 부족이 한족 관료에게 습격당해 포로가 되었고 이후 노예로 전락해 각지를 전전하며 온갖 고난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말을 마치며 이렇게 덧붙였다. 저는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결코 평범한 노예가 아닙니다. 만약 대왕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큰 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유연의 측근들 중 일부는 이 건방진 노예를 즉시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연은 침묵을 지키고 성늑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는 이 젊은이의 눈에서 한때 자신이 낙양에서 볼모로 지낼 때 느꼈던 그 열망과 야망을 보았다. 마침내 유연이 입을 열었다. 내가 너에게 한 번 기회를 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만약 네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유연은 성늑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자신의 호위병으로 삼기로 했다. 이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유연은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 성늑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자. 성늑은 유연의 건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자이자 후일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한 인물로 그의 일대기는 흉노 한나라의 흥망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었다. 그는 274년 병주 상당군 무향에서 갈족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갈족은 흉노의 한 갈래로 깊은 눈, 높은 코, 수염이 많은 중앙아시아계 외모가 특징이었다. 본명은 복륵이었으나 이후 한족식 이름인 성륵으로 불리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농노로 살았고 20세 무렵에는 병주자사 사마 등에게 팔려 산동 지역의 노예로 전락했다. 군사적 역량에서 성륵은 기동전에 능숙해 기병을 이용한 전격 전술을 펼쳤으며 하루에 120km를 강행군하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었다. 매복전을 특히 잘 활용해 312년 영평성 전투에서는 진군 10만을 섬멸했으며 심리전에도 능해 정 내부의 한족과 오랑캐 갈등을 자극하거나 투항자를 후대해 이탈을 유도했다. 또한 허위 정보를 퍼뜨려 311년 낙양 함락 당시에는 성내 혼란을 유도하기도 했다. 기술 활용에도 적극적이어서 한족 기술자들을 보호하고 성곽 공격 무기를 개발했으며 투석기와 운제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갑옷 제작 공방을 직접 운영했다. 하지만 유연과의 관계는 점차 긴장으로 치달았다. 310년 유주 정벌에서부터 성륵이 점령지에서 독자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자 유연은 세자 유화를 보내 감시를 강화했고 311년 성륵이 동료 장군 왕미를 살해하자 겉으로는 포상했으나 내심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312년 장강 원정에서 대패해 병력 3만을 잃자 유연의 신임도 크게 떨어졌다. 성륵은 문맹이었으나 기억력과 직관이 뛰어났고 한족 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한 실용주의자였다.
장빈 같은 한족 지식인을 중용해 법률과 행정제도를 정비했으나 동시에 의심이 심해 말년에는 많은 공신들을 숙청하기도 했다. 유연과 성륵의 관계는 서로를 살리는 동시에 견제하는 전형적인 상생상극이었고, 처음에는 유연의 한나라 건국을 도왔지만 결국 후조를 세워 가장 위협적인 적대 세력으로 변했다. 두 사람의 관계 변화는 5호 16국 시대의 권력 역학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훗날 일어날 스토리를 미리 말해주었다. 다시 성륵을 만난 시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는 성륵에게 기본적인 무술 훈련과 병법 교육을 받게 했고, 성륵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훈련에 전념했을 뿐만 아니라 밤이면 학자들의 견해를 들으며 지식을 쌓았다. 유연은 때때로 그를 불러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 후에 그는 성륵의 재능에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성륵은 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탁월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306년 유연은 성륵에게 첫 번째 임무를 맡겼다. 당시 한나라의 서쪽 변경에는 한 무리의 산적이 자주 약탈을 일삼고 있었는데, 그들의 두목은 매우 교묘해서 여러 번의 터벌을 피해왔다. 유연은 성륵에게 100명의 기병을 주어 이 산적들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많은 장수들이 이 임무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반대했다. 그러나 성륵은 기쁘게 이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는 출정하기 전에 유연에게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 저를 믿어주셨으니 반드시 폐하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성륵은 산적의 활동 지역에 도착한 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 산적의 활동을 파악했다. 그는 산적들이 매월 보름에 큰 규모의 약탈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보름 전날 밤 병사들을 이끌고 산적의 소굴 근처에 매복했다. 예상대로 산적들은 다음날 아침에 소굴을 비우고 약탈을 나갔다. 성륵은 기회를 틈타 산적의 소굴을 직접 공격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불을 지르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식량과 물자를 빼앗으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산적들의 모든 보급품을 탈취한 후 신속하게 퇴각했다. 산적들이 약탈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텅 빈 소굴과 보급품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산적 두목은 분노했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때 성륵이 보낸 사자가 찾아왔다. 사자는 산적 두목에게 유연의 편지를 전달했는데 내용은 간단명료했다. 항복하면 생명을 보장해주고 관직도 줄 수 있지만 저항하면 결과를 각오하라는 것이었다. 산적 두목은 보급품도 없고 상대의 실력도 알 수 없어 고민하다가 결국 항복하기로 했다. 성륵은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300명이 넘는 산적들을 항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량의 군수 물자도 얻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연은 매우 기뻐하며 성륵을 직접 맞이했다. 그는 성륵의 손을 잡고 모든 장수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장입니다. 용맹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성륵은 완전히 유연의 신임을 얻었다. 유연은 그에게 더 많은 병사를 주어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성늑은 이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 화북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펼쳤다. 그의 작전 스타일은 매우 독특해서 정면 공격을 피하고 기습과 매복을 선호했으며 적의 보급선을 공격하는 것을 특히 중시했다. 그는 종종 이런 말로 부하들을 격려했다. 가장 좋은 전투는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307년 성늑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렀다. 당시 서진의 명장 곽함이 5천 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한나라의 전진 기지 중 하나인 평양을 공격했다. 평양의 수비대는 고작 1,000명에 불과했고 상황이 매우 위급했다. 유연은 성늑에게 기병 2,000명을 주어 지원하도록 명령했다. 성늑은 평양에 도착한 후 단순히 성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주력 부대를 이끌고 곽함군의 후방으로 우회했다. 그는 정탐을 통해 곽함군의 보급 수송대가 매일 특정 시간에 특정 길을 지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래서 그는 정예부대를 이끌고 길가에 매복했다가 보급 수송대를 습격했다. 이 습격으로 곽함군의 식량과 군수 물자가 모두 불타 없어졌다. 보급선이 끊긴 곽함은 어쩔 수 없이 퇴각해야 했다. 성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추격 부대를 조직해 퇴각하는 곽함군을 습격했다. 이 전투에서 성늑은 직접 진두지휘를 하며 곽함의 휘하 장수 3명을 생포하는 전공을 세웠다. 평양의 위기는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진군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이 소식을 들은 유연은 크게 기뻐하며 성늑을 불러 특별히 포상을 했다. 그는 성늑에게 횡야장군이라는 칭호를 하사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했다. 이때부터 성늑은 완전히 독립된 군사 지도자로 성장했다. 그러나 성늑은 여전히 유연에게 충성을 다했다. 그는 매번 전리품의 가장 좋은 부분을 유연에게 바쳤고, 중요한 군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유연의 의견을 구했다. 유연도 성늑을 매우 신임해 그에게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겼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유연은 종종 최유와의 대화에서 성늑을 칭찬했다. 성늑은 하늘이 내게 내려준 선물이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의 폐업은 이렇게 순조롭지 못했을 것이다. 최유도 이에 동의했다. 폐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늑은 너무 뛰어나서 장차 통제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유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인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들을 잘 활용하느냐이다. 308년에 이르러 성늑의 군사적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화북의 넓은 지역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많은 도시들을 점령했다. 그의 이름은 서진 조정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성늑은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다. 그는 점령한 지역의 관리에도 매우 중점을 두었다. 그는 항상 전쟁은 땅을 점령하는 것이지 백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점령한 각 도시의 유능한 관리들을 파견해 질서를 유지하고 농사를 장려하게 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많은 한족 백성들도 점점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해 가을
유연은 정식으로 황제에 즉위했다. 그는 국호를 여전히 한으로 유지했지만 자신을 한왕제라고 칭했다. 즉위 대전에서 유연은 성늑에게 특별한 영예를 부여했다. 그는 성늑을 산동대 도독으로 임명해 산동 지역의 모든 군사와 행정을 총괄하게 했다. 이는 사실상 성늑을 그 지역의 최고 통치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성늑은 이 임명을 받고 매우 감격해 맹세했다. 신은 폐하의 은혜에 죽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반드시 폐하를 위해 산동을 평정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유연은 성늑을 개인적으로 불러 긴 대화를 나누었다. 짐이 자네에게 맡기는 것은 단순한 산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한나라의 동쪽 대문이다. 자네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명심하게. 성늑은 무릎을 꿇고 답했다. 폐하께서 신을 이렇게 믿어주시니 신은 다만 목숨을 바쳐 보답할 뿐입니다. 유연은 그를 일으키며 말했다. 짐은 자네의 생명을 원하지 않는다. 짐은 자네가 산동에서 우리 한나라의 기초를 닦아주기를 바란다. 기억하게, 통치는 전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 대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했다. 성늑은 이제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한나라의 중요한 통치자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성늑은 군대를 이끌고 산동으로 향했다. 그가 떠날 때 유연은 직접 성문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가득했다. 성늑의 등장과 성장은 유연의 한나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군사적 재능과 통치 능력은 한나라의 급속한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성늑의 세력이 점점 강대해지면서 미래의 불안정한 요소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유연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성늑의 재능은 그가 감수해야 할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믿었다. 그는 계속해서 성늑을 믿고 중용했고 성늑도 그의 기대에 부응해 화북에서 한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데 전념했다. 이들의 협력 관계는 556국 시대 초기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가 되었고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남겼다. 308년 가을, 평양 신도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유연은 수년간의 준비와 확장을 통해 한나라의 기초가 충분히 굳건해졌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황제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서진 조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새로 건설된 평양궁전은 흉노의 전통과 한나라의 제도를 절묘하게 결합한 설계로 완공되었다. 궁전의 지붕에는 흉노를 상징하는 금색 늑대 조각이 세워져 있었지만 전체 구조는 한나라 궁전의 축대칭 형식을 따르고 있었으며 기둥에는 흉노의 전사들과 한나라의 문신들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즉위 대전 당일 평양성은 장관을 이루었다. 모든 거리는 깨끗이 청소되었고 각종 깃발이 펄럭였다. 성문에서 궁전까지 이어지는 길 양쪽에는 한나라 군대의 정예 부대가 도열해 있었고 백성들은 모두 새 옷을 차려입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길가에 모여들었다.
304년 한왕 즉위식보다 더 웅장하고 힘찬 분위기였다. 아침 일찍 유연은 특별히 제작된 황제 예복을 입었다. 이 예복은 흉노 전통과 한족 스타일을 결합한 것으로 검은색 비단에 금실로 용과 늑대 문양을 수놓았고, 허리에는 흉노 지도자의 상징인 황금 도끼를 차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지만 동시에 흉노 특유의 사나움도 배어 있었다. 대전은 흉노의 전통 제사 의식으로 시작되었다. 대제사장이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며 새로운 통치자의 즉위를 알렸다. 그 다음 유연이 높은 제단 위에 올라 모든 신하와 백성들을 향해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장엄하고 힘이 넘쳤다. 하늘의 뜻과 백성들의 염원에 따라 나 유연은 오늘 정식으로 황제에 즉위한다. 국호는 한으로 하겠다. 우리는 한나라의 정통을 이어받았으며 중원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가져다 주겠다. 군중들 사이에서 우레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폐하 만세! 한나라 만세! 함성이 잠잠해지자 유연이 계속해서 말했다. 짐이 즉위하는 첫 번째 조칙으로 서진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선포한다. 짐의 아들 유총은 대원수가 되어 서진의 수도 낙양을 정벌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유연은 이어서 일련의 인사 임명을 발표했다. 그는 최유를 승상으로, 유아를 상서령으로 임명했고, 성늑은 여전히 산동대 도독으로 남아 동쪽 지역을 진수하게 했다. 특히 그는 아들 유총에게 대원수의 직위를 부여해 전군을 통솔하게 했다. 유총은 유연의 네 번째 아들로 뛰어난 무술 실력과 군사 재능을 지니고 있었지만 성격이 다소 포악하고 방탕한 면이 있었다. 유연은 그의 능력을 중시했지만 동시에 그의 성격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경험 풍부한 장수들을 유총의 부장으로 배치해 그를 보좌하게 했다. 대전 후 유연은 유총을 불러 따로 면담을 가졌다. 총아, 이번 원정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천하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다. 내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심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유총은 무릎을 꿇고 답했다. 아버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아버님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유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짐이 너에게 성늑이 보낸 군대도 함께 가져가라 명한다. 그의 부대는 전투 경험이 풍부해 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성늑은 비록 재능이 있지만 너는 반드시 그를 잘 통제해야 한다. 유총은 약간 불쾌한 기색을 보였지만 여전히 복종한다고 답했다. 다음 날 유총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평양을 떠나 낙양으로 향했다. 이 부대는 흉노 기병과 한족 보병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비족과 갈족의 지원 부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중원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 이민족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합군이었다. 유연은 성문까지 나와 군대를 배웅하며 유총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승리 소식을 기다리겠다. 309년 봄, 유총의 군대는 본격적으로 낙양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정면 공격이 아니라 서진 내부의 분열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유총은 먼저 정예 기병 부대를 이끌고 낙양 주변의 주요 보급 도시들을 공격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낙양의 중요한 군량 기지인 형양이었다. 형양 전투에서 유총은 뛰어난 전술적 안목을 발휘했다. 그는 먼저 소규모 부대를 보내 성을 유인한 다음 주력 부대를 이끌고 적의 배후를 기습했다. 이 전술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형양 수비대는 포위되어 항복했다. 이 승리로 한나라 군대는 대량의 군량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낙양의 중요한 보급선을 차단했다. 형양 함락 소식이 낙양에 전해지자 서진 조정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부 분열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황제 사마치와 실권자 사마월은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각자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에 바빴다. 유총은 이 점을 충분히 이용해 심리전을 펼쳤다. 그는 밀사를 보내 서진의 장수들과 관리들에게 밀서를 보내 회유했다. 많은 서진 장수들이 밀서를 받고 동요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비밀리에 유총과 내통하기까지 했다. 309년 여름, 유총은 다음 목표인 낙양의 북쪽 관문인 맹진을 공격했다. 맹진 전투는 더욱 치열했다. 서진의 맹진 수비장군 하유는 유능한 지휘관이었고 부하들을 잘 다스려 완강하게 저항했다. 유총은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모두 격퇴당했다. 이때 유총의 군사였던 한족 출신의 번양이 계책을 내놓았다. 대원수님, 저희는 정면 공격 대신 성내의 내응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맹진 성내에 옛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를 통해 하윤의 부장들을 회유할 수 있습니다. 유총은 이 계책을 받아들여 번양에게 실행을 맡겼다. 번양은 밀사를 통해 성내의 옛 지인과 연결했고 마침내 하윤의 부장 중 한 명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 어느 밤 매수된 부장이 성문을 열었고 한나라 군대가 성내로 쏟아져 들어갔다. 하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전사했고 맹진은 함락되었다. 맹진 함락은 낙양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이제 낙양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외부에서의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310년으로 접어들면서 낙양의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성내의 식량은 바닥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나뭇잎과 풀뿌리를 먹으며 연명해야 했다.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갔다. 서진 조정은 이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내부 분열을 멈추지 않았다. 사마월과 다른 대신들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었고 황제 사마치는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유총은 이 상황을 이용해 낙양에 대한 압박을 점차 강화했다. 그는 성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완전한 포위를 유지하며 서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취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성 주변에 참호를 파고 방어시설을 구축하게 했고 정기적으로 소규모 공격을 통해 적의 방어 태세를 흔들었다. 이 시기 유총의 가장 뛰어난 업적은 정보 수집이었다. 그는 정탐꾼들을 조직해 낙양 성내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게 했다. 정탐꾼들은 매일 성을 빠져나오는 난민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고 때로는 밤을 이용해 성벽을 넘어 직접 정보를 얻기도 했다.
이를 통해 유총은 낙양의 식량 상황이 극히 악화되었고 수비군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310년 가을, 유총은 마침내 총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장수들을 소집해 작전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그는 상세한 공격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는 동문과 남문을 주공격 지점으로 삼을 것이다. 성륵 장군이 보낸 지원 부대는 서문을 공격해 적의 주의를 분산시킬 것이다. 북문은 포위만 유지한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 번양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원수님, 저는 오히려 북문을 주공격 지점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얻은 정보에 따르면 북문 수비대의 사기가 가장 낮고 지휘관도 무능하다고 합니다. 유총은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한 끝에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것이 훗날 북문이 가장 먼저 함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총 공격은 310년 10월 초하루에 시작되었다. 유총은 직접 동문에서 지휘를 했고 그의 가장 신이 많은 부장 유요에게 북문 공격을 맡겼다.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난항이었다. 비록 낙양 수비군의 사기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첫날 공격에서 한나라 군대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북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유요의 부대가 북문 외성의 일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소식은 낙양 성내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사마월은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든 장수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이미 늦었다. 회의 도중에 또 다른 급보가 전해졌다. 남문 수비대장이 항복했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은 서진 조정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많은 관리들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황궁은 혼란에 빠졌다. 사마치는 절망적으로 사마월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끝인 것 같소. 사마월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그는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였다. 이때 유총은 공격을 일시 중단하고 사자를 보내 항복을 권유했다. 그는 사마치에게 편지를 보내 항복을 권유했다. 만일 항복한다면 생명을 보장해 주겠소. 그대와 가족들의 안전을 약속하오. 그러나 사마치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유연에게 보내는 답신에서 말했다. 나는 한나라의 황제로서 체면을 유지하며 죽을 것이다. 이 답변을 받은 유총은 분노했다. 그는 즉각 공격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제 낙양의 운명은 이미 결정났다. 310년 11월 북문이 최후로 함락되었다. 유요의 부대가 성내로 쏟아져 들어갔고 다른 문들의 수비군들도 차례로 무너졌다. 낙양의 거리에서는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졌지만 이미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던 수비군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유총이 마침내 궁궐에 도착했을 때 그는 허약해진 사마치가 옥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사마치는 유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유총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태도는 의연했다. 이렇게 해서 서진의 마지막 황제는 포로가 되었고 낙양은 함락되었다. 그러나 유총은 아버지 유연의 당부를 잊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성내에서 3일간의 약탈을 허용했고, 이 결정은 훗날 한나라의 통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유연의 한나라는 중원의 새로운 주인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평양의 궁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유연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꿈이 결국 이루어진 것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어려운 도전들도 예감하고 있었다. 311년 초봄, 평양 궁전은 유총의 낙양 함락 소식에 들썩이고 있었다. 전령이 말에서 땀범벅이 되어 뛰어내리며 승전 소식을 전했을 때 궁전의 모든 신하들과 환관들은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그러나 유연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보고를 듣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다. 승상 최유가 다가와 축하를 전했지만 유연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폐하, 이 기쁜 날에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최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낙양을 점령하는 것은 쉬웠지만 다스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요. 우리는 흉노족이지만 이제 한족의 땅을 통치해야 하오. 이것이 바로 짐이 가장 걱정하는 점이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연은 공식적인 축하 연회를 열었다. 연회는 3일 동안 계속되었고 평양성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러나 유연은 연회장에 잠시 모습을 비춘 후 곧장 서안당으로 물러나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다. 흉노 초원에서의 어린 시절, 낙양에서의 볼모 생활, 그리고 지금의 황제 자리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몇 주 후, 유연은 낙양으로 행차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행렬은 평양을 떠나 새로 점령한 땅을 지나 낙양으로 향했다. 도중에 그가 본 것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마을과 굶주린 백성들이었다. 유연은 마차에서 내려 직접 백성들에게 군량을 나누어 주었고, 이 모습은 많은 한족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낙양에 도착했을 때 유연은 도시의 파괴된 모습에 가슴 아파했다. 그는 즉시 최유에게 도시 재건을 지시하고 특히 문화재와 서적의 보호를 강조했다. 유연은 황궁에서 포로로 잡힌 회제 사마치를 접견했다. 사마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유연은 그를 대해 매우 관대하게 대해 주었다.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짐은 폐하를 편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의 종묘 사직도 보존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대한 조치는 많은 한족 관리들의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유연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장시간의 군사작전과 전장터의 오래 묵은 상처가 그의 신체에 무리를 주었다. 311년 여름, 유연은 첫 번째 중풍을 일으켰다. 어이들은 그에게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지만 유연은 국가대사를 처리하는데 여전히 매진했다. 그는 병상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국사들을 처리했고 매일 최유와 다른 중요한 대신들을 불러 보고를 받았다. 이러한 시기에 유연은 후계자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장남 유화는 성격이 유순하고 학문을 좋아했지만 지나치게 우유부단했다.
반면에 네 번째 아들 유총은 뛰어난 군사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격이 포악하고 방탕했다. 유연은 여러 밤을 새워가며 이 문제를 고민했다. 그는 최유와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짐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이 큰 강산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오? 유연이 최유에게 물었다. 최유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폐하, 고금의 예를 보면 장유유서가 국가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현재 천하는 아직 안정되지 않아 강인한 군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유연은 결국 전통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311년 가을, 그는 유화를 태자로 책봉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유총에게 대사마의 직위를 주어 군사 권한을 부여했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중요한 직위를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권력 분배는 유연의 고민을 반영했다. 그는 유화가 황위를 계승하는 동시에 유총의 군사 재능을 활용해 국가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훗날의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유총은 자신이 황위를 계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불만을 품었다. 그는 평양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저택에서 종종 불만을 토로했다. 내가 피땀 흘려 낙양을 점령했는데 이제 와서 책략만 꾸미는 사람이 황태자가 되다니. 그의 측근들은 이러한 불만을 부추겼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총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다. 유연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병상에 누운 그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유총을 불러 타일렀다. 총아, 너는 짐의 아들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형제간에 화목해야 국가가 안정할 수 있다. 유총은 겉으로는 복종하는 채 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을 품었다. 312년 봄, 유연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그는 이미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졌고 대부분의 국사들은 태자 유화와 승상 최유가 처리했다. 이 시기에 유화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자신의 동생들, 특히 유총이 자신의 지위에 위협이 된다고 느꼈다. 그의 측근들도 이러한 불안을 부추겼고 마침내 유화는 결정을 내렸다. 어느 밤 유화는 자신의 신뢰하는 장수 유진을 비밀히 불러 말했다. 너는 군대를 이끌고 유총과 유예의 저택을 포위하고 그들을 체포하라. 유진은 이 명령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태자의 명령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비밀 계획은 이미 유총의 첩자에게 발각되었다. 유총은 즉시 대응 조치를 취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부대를 소집해 방어 준비를 했고 동시에 다른 형제들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다. 형님이 이미 미쳤어. 그는 우리 모두를 죽이려 하고 있어. 유총이 자신의 동생 유예에게 소상히 말했다. 유예는 중립을 지키고 싶었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마침내 유총의 편에 섰다. 다음 날 새벽 유진의 부대가 유총의 저택을 포위했을 때 그들은 이미 완전한 전투 준비를 갖춘 정예 부대를 맞이했다. 양측은 평양 시가에서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 시가전 소식을 들은 유연은 병상에서 격노했다. 그는 내시를 시켜 유화와 유총을 궁으로 불러들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전투는 이미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유총은 뛰어난 군사 재능을 발휘해 유진의 부대를 빠르게 제압했다. 이후 그는 군대를 이끌고 직접 궁궐로 향했다. 궁궐 수비대는 유총의 위세에 눌려 저항하지 않았다. 유총이 유연의 침전에 도착했을 때 유화는 이미 도망쳤다. 유연은 병상에서 유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불효자식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유총은 무릎을 꿇었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아버지, 형님이 먼저 손을 썼습니다. 저는 그저 자신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이때 유화가 체포되어 궁전으로 끌려왔다. 그는 유총을 보고 분노로 외쳤다. 반역자야, 네가 어떻게 감히? 유연은 이 광경을 보며 크게 슬퍼했다. 그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짐이 죽은 후 너희들은 어떻게 천하를 다스릴 것이냐? 그러나 이미 상황은 유연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유총은 유화를 체포한 후 즉시 자신의 세력으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그는 궁궐의 수비를 모두 자신의 사람으로 교체하고 중요한 대신들을 연금했다. 유연은 병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점점 건강이 더 약화되어 갔다. 312년 5월 유연의 병세가 위독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유와 다른 중요한 대신들을 불러 유언을 남겼다. 짐이 죽은 후 너희들은 반드시 태자를 보필해 천하를 안정되게 하라. 그러나 그는 이미 이 유언이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12년 5월 15일 유연은 병상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은 한나라에 거대한 공백을 남겼다. 유화는 정식으로 즉위했지만 그의 통치는 매우 불안정했다. 유총은 표면상 복종하는 체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했다. 2달 후 유총은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포위했다. 유화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지지 기반은 너무 약했다. 궁궐 수비대조차 유총에게 항복했고 유화는 체포되어 유총 앞으로 끌려갔다. 형님, 이게 바로 당신이 원하던 결과입니까? 유총이 냉랭하게 말했다. 유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총은 그를 유폐한 후 자기 스스로 황제에 올랐다. 유연이 가장 걱정하던 후계 분쟁은 끝내 발생했고 이것은 한나라의 국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연의 시신은 그의 유언에 따라 흉노의 옛 땅으로 운구되어 안장되었다. 그의 능묘는 흉노 전통과 한족 모양을 결합한 형식으로 건조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일생을 통해 추구한 민족융합을 상징했다. 비록 유연의 통치는 비교적 짧았지만 그는 556국 시대의 첫 번째 왕조를 열었고 중원의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